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담당하는 영역을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중에서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구사항을 잘못 파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스를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요쪽에 있는 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무엇을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 대상을 정리하는 것이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 관리는 사전 탐색, 잽을 한번 써봐야죠. 문제를 분석해 보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고 제안 요청서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이제 업체한테 이제 RFP를 내야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복잡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요 정말 너무나 기분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뭘 하나 뺐더니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요.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거나 그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된다거나 그죠?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게 요구사항을 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잡으세요. 고객.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실무자지겠죠. 실무자들 중 임원. 그러니까 고객이 실무자와 임원. 그 다음에 시스템 애널리스트. 그 디자이너. 보이시죠? 개발자는 안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거나, 뭐, 운영진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운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운영 중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뭐, 대충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들고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미리 사전 탐색, 프리리미너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했죠. 영어로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사전 탐색에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관련된 애널리스트, 디자이너, 그다음에 고객들이 모여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범위나 제약, 예산과 일정, 환경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전 탐색이라고 해요. 그 사전 탐색 결과 임원이 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탐색의 결과는 승인이거나 아니면은 빠꾸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전 탐색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시죠. 요청에 대해서 범위나 제약, 예산 일정, 환경 같은 것들을 관련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여가지고 조금 모여가지고 소단위가 모여가지고 일단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됐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빠꾸 됐다 그러면 끝이고, 여기서 끝이고요. 빠꾸 안 됐다 그러면 승인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해야죠. 문제를 분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것이 사실과 환경을 분석하고 영향, 원인은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결과로 뭐가 나오느냐면요. 시스템 개선 목표 사항이 나와요. 여기서 정확히 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시스템 개선 목표 사항에 대한 목표 사항을 확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야 뭐
여기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개선 목표로서 목표를 확정할 때 목표로서 이런 거죠.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한다. 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개선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개선 목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문제를 예를 든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12초 정도 나온다. 그걸 5초 이내로 줄이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기존에 여기 보면 새로운 영역을 추가한다 하는 거라면 이런 거죠. 아니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는 거라면 이런 거죠. 그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에다가 촉탁 이걸 임시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관리 기능을 추가한다. 여기에 추가할 기능은 인사자료 입력, 수정, 삭제, 편집 이런 기능들을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개선 목표는요 아주 텐저블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를 5초 이내로 한다. 시스템 입력 기능을 추가한다. 조회할 때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데 그때 어떤 이거 조회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 개선 목표가 한 개가 나오나요? 두 개? 아니에요. 시스템 개선 목표는 다르겠지만 쭉 아주 텐저블한 것들이 쭉 한 10개씩 쭉 나열이 되겠죠. 뭐 몇백 개가 나열돼도 상관없어요. 몇백 개 나열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몇십 개면 짧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문제 분석이라고 해요. 그 문제를 분석해서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시스템 개선 목표가 확정이 돼요. 이 목표는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한다. 뭐 우리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테스트하고 전체 시스템 레스폰스 성능 타임 갖다가 3초 이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수십 개가 나오겠죠. 보통은 그래도 아무래도 10개 이상은 나오죠. 뭐 한 30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제 그게 넘어오잖아요. 문제 분석의 결과로 목표가 텐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뭐냐면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개선 목표를 갖다가 놓고서는 이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이것들은 여러 곳부터 막 나온 걸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묶어도 되고 이건 분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보이시죠? 요구사항들을 묶어서 비슷한 것들을 정리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분석하면 개선 목표가 보통 한 40개 정도 나와요. 그 비슷한 것들을 합평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정하다 보면 대충 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유사한 것들은 합쳐서 하나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쫙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볼 때 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개선 목표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정리된 요구사항이 30개다 치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뒤에 10개는 빼고 앞에 20개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그래요. 요구사항 분석은 뭐라고요? 시스템 개선 목표를 갖다가 받은 거를 비슷한 것끼리 정리하고 합병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롭게 생산된 것도 몇 개 있죠. 그것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예산이나 기간에 맞춰서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시스템 개선 목표는 이 관련자들이 모여서 필요한 거 있는 거 다 정리하는 거죠. 문제 분석에서 정리하는 거죠. 이게 다 넘어오면 이거 갖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걸 추가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고려해서 뭐 뒤에 10개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하겠죠. 그 확정된 최종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그거 갖다가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해요. 이거는 이 정의서의 포맷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포맷은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개선 목표가 뭐고 요구사항 정의사가 뭔지만 알면 돼요. 회사 가면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때가 쓰시면 알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구사항 정의사 나오잖아요. 그럼 요구사항 정의사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업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업체들이 그 요구사항 그러니까 뭐 30개 정도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는 이거 갖다가 뭐 6개월에 뭐 2억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제안을 하면 거기에 그 제안을 보고서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이때 뭐 제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가치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원하시면 그 소프트웨어과학 딴책들은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일반인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과학 처음 공부하신다면 지금 이제 요 절차,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전 탐색을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해서 매선 목표가 확정이 되고, 이 개선 목표는 일단 나열하는 거죠. 근데 잘해보자, 효율적이다, 이딴 거는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수치로 정량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것들을 갖다가 그 있는 목표를 리뷰해서 한두 개 추가하기도 하고, 유상으로 합병하기도 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뒤에 몇 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정리하는 단계를 뭐라 그래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라고 하고요. 그때 정리된 결과가 뭐냐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는 거죠.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가 이제 RFP로 제안업체한테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는 뭐 PM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20년 넘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업체들한테 RFP를 받을 때 보통 한 장 나와요, 한 장. 우리 회사의 뭐 시스템 고도화하겠다. 제안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또 제안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기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개발업체에다가 너네가 개발할 시스템이 이거다라고 주려고 그러면, 자세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떤 기간에 얼마에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해서 줘버리면 애매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한을 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고객들이 원래 이걸 해야 돼요. 아니면 고객이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이걸 이 과정을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RFP를 내야 되는데 보통 그냥 내요. 그럼 고객들이 알아서 막 제안서들이 막 쓰라 이거죠. 나쁜 버릇이 든 거죠, 뭐. 제가 옛날에 이제 일할 때 보면 미국 국방성 쪽에서 이제 그 RFP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한 3,00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요. 화면까지 대충 얼추 다 그려져 있어요. 화면 한 1,200개 정도 그리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RFP 자체 이미 화면까지 얼추 나와 있고,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에 연결된다는 것까지 대충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나와서 보통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은행이나 좋은 데다 취직해서 SI 같은 거,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발주를 하거나 이런 부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사전 탐색, 문제 분석,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고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그거를 첨부해서 RFP를 내고야만 제대로 된 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쉽게도 제가 20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RFP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RFP가 뭔지 모르나요? Request for Proposal. 제안을 위한 요청. 제안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건데, RFP를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 주려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는 굉장히 자세히 된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면까지 다 그려서 RFP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만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기능이 필요해? 아니면 현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을 해야 돼? 그걸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죠?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영역을 추가,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또 사전에 탐색하고, 승인을 받으면 문제 분석을 해야죠. 문제 분석을 자세하게 해서 관련된 문제를 쫙 tangible 나열해서 시스템 개선 목표를 정하죠. 이 정해진 목표를 갖고서는 그것도 정리하고 새로 없는 거 새로 보완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자를 거 자르고 해서 정해놓은 게 뭐예요? 요구사항 분석 과정이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고요. 이거를 첨부해서 보내는 게 Request for Proposal이에요. RFP. 그럼 업체는 그걸 보고 이 정도면 내가 2억에 만들 수 있다는 걸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이 목표 확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례들은 있어요. 그 뭐 구글에 찾아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쓴 책은 있지만 구글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요 절차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명을 듣는 분이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굴지에 있는 기업의 실무자시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까지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는 걸.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안 만들면 뭐가 돼요? 나중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객의 입장을 잘 모르거든요. 고객의 입장을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확히 담아 주셔야만 우리가 개발해서 내가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 볼게요.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사항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하고요. 요구사항 관리하는 요 절차, 4가지 절차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선 목표 확정,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 차이점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RFP가 나가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구사항 관리에서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콘셉트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강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